기다려온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점은 사라졌고 앱은 어렵고 금고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돈을 맡겨야 할까요? 오늘 진짜 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금고가 문을 닫았다고요? 그 안에 제 돈이 있는데요. 2023년 7월 대전과 광주 지역 새마을 금고. 몇 곳이 예고도 없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출근한 직원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고 오전 9시가 되자 창구 앞에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인데 창구 유리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닫기 전에 말이라도 해주지. 이 돈이 없으면 병원비를 낼 수가 없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만난 한 82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금고가 은행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새마을 금고 예금 인출 요청이 폭증했고 정부는 예금은 안전하다는 대국민 발표까지 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처음 알게 됐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곳이 아니다. 예금자 보호도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중앙회가 알아서 한다. 파산하면 바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시간도 절차도 필요하다. 지금도 전국에 1200개 이상의 새마을 금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재무건전성 낮은 금고 수십 곳은 여전히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있고 감사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금고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해 봅니다. 과연 지금 내 돈을 맡기고 있는 그 금고는 안전한가? 어르신들이 새마을 금고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에서 가깝고 직원이 친절하고 금리가 조금 더 높고 무엇보다 3, 40년을 그 창구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익숙함은 때로 위험을 외면하게 하는 안심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구조 무엇이 다를까? 감독 주체가 다릅니다.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지만 새마을 금고는 자체 조직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합니다. 즉, 정부의 직접 감독이 아닌 유사 자율관리 체계입니다. 예금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예금자 보호공사가 아닌 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한도는 1인당 1억 원까지 같지만 파산 시 대응 속도와 안정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지역마다 경영 상태가 다릅니다. A지역 금고는 우수하지만 B지역 금고는 부실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통합된 안정성이 아니라 지점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전국 새마을 금고에 대해 전수 감사와 위험 등급 분류를 진행 중입니다.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금고에 대해서는 통합, 폐쇄, 인근 금고로 이관 등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공식 발표 이전까지 일반 고객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이 금고는 오늘부터 업무가 정지됐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보고야 자신의 통장이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거래 금고의 최근 감사 보고서를 요청해 보십시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요 경영지표가 공개됩니다. 금고별 위험 등급을 확인하고 자산 건전성 비율 100% 미만인 금고는 신중히 접근하십시오. 만약 새마을금고에 1억 원 이상 예치되어 있다면 분산 예치 또는 시중은행으로 일부 이전을 고려하십시오. 금고 전환 및 해지 조건을 미리 파악하고 폐쇄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담당 직원과 소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함보다 익숙함을 우선하면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다니는 그 금고는 과연 내 노후 자산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곳인가? 그 질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금자 보호가 1억으로 올라간다면서요? 근데 왜 아무도 알려주질 않죠? 서울 중랑구에 사는 80세 이호순 할머니는
TV 뉴스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얘긴데 왜 조용히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찾아보라는 건지. 이호순 할머니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우리 금융 시스템엔 꽤 큰 변화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발표됐지만 홍보는 적고 언론 보도도 짧고 작게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들은 고령층에게는 절대 조용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2025년 9월 시행 예정.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9월부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직도 수천만 원 이상을 한 통장에 몰아둔 분들,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에 가입한 분들, 이미 보호되는 줄 알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전국에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정보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전에 지금 미리 내 통장, 내 자산을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은행 대리업 제도 확대 2025년 하반기부터 점진 시행.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제도는 우체국, 농협, 신협 같은 곳에서도 시중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엔 몇 개 지역에서만 시작하지만 정부는 향후 전국 단위 확대를 명확히 예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고령층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스템 오류, 수수료 상위, 처리 불가 등 과도기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즉, 바뀐다는 건 알겠지만 실제로 어디서 뭐가 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셋째, 금융 플랫폼 통합 관리 제도. 앱 하나로 전 금융기관 연결.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와 보험, 투자 상품을 하나의 앱에서 조회 이체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이른바 오픈 파이낸스입니다. 이 기능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내가 가진 모든 금융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 은행을 바꾸거나 해지할 때도 훨씬 간편해집니다. 문제는 또 하나, 이 모든 서비스는 앱 기반입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은 금융이 쉬워지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오히려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가족에게 통제권을 넘겨야 할 위험도 생깁니다. 넷째, 고령층 금융보호법 일부 조항 강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고위험 상품 판매 시 48시간 숙려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담 시 녹취, 상품 설명서 교부, 동의서 서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형식적 설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상담센터 직원조차 숙려제는 고객 요청이 있어야 적용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대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도가 생겨도 그 제도를 아는 사람만 보호받는 구조는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와 금융기관은 안전을 명분으로 많은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들은 대부분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내가 지금 어떤 제도 안에 살고 있는지, 그 변화가 내 통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스스로 묻고 찾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절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이 제도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게 위험한 통장이라고요? 그냥 일반 예금인데요. 이 말을 하신 분은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67세 김정환 어르신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통장,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생활비를 빼 쓰는 계좌.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특정 금융기관 예금 보호 대상 아닐 수도 있다. 지점 폐쇄로 입출금 지연 사례 발생. 통장 분실 시 고객 과실로 처리. 김 어르신은 그제야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 통장이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 지금 바로 당신에게도 드립니다. 당신의 통장은 어떤 카테고리입니까? 우리는 보통 통장을 그냥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목적, 보관 형태, 금융기관 종류, 디지털 활용 여부에 따라 위험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통장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시고 당신의 통장을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A형 생활형 통장. 월급, 연금, 기초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 매달 일정하게 입출금이 이루어짐. 사용처 공과금 자동이체, 병원비, 카드 결제. 확인할 사항. 이 통장은 멈추면 안 되는 통장입니다. 반드시 시중은행 위주로 이중 인증 가능한 앱 연동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정지 시 대체 계좌가 없다면 금융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B형 모아둔 통장. 장기 예금, 목돈 적금, 적립식 정기 예금. 사용 빈도는 낮지만 금액이 크고 만기 시 이동 필요. 종이 통장만 갖고 있는 경우 많음. 확인할 사항.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기관으로 분산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자율에만 현혹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특히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중앙회 보호인지 예금자 보호공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C형 묻어둔 통장. 수년째 사용하지 않은 계좌. 가족 명의로 만들어준 용돈 통장 또는 비상금 통장. 이미 휴면 계좌로 전환됐거나 조회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확인할 사항. 휴면 전환 시 일정 기간 후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나 페이인포에서 통합 조회 및 정리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계좌는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D형 디지털 사각지대 통장. 인터넷 모바일 뱅킹 미연결 상태. 본인도 잔액 조회를 창구에서만 확인. 가족이 대신 관리하거나 본인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할 사항. 분실 시 신고가 늦어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접근했는지 확인조차 못하는 맹점 계좌입니다. 반드시 앱에 등록하거나 가족에게 명확히 관리 상태를 공유해야 합니다. 의심 문자 클릭, 사칭 앱 설치 등 디지털 보안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통장은 어느 카테고리에 가장 가깝습니까? 그리고 그 통장은 지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돈인데 왜 못 보내게 막습니까?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71세 이순자 씨는 손주의 등록금을 이체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통장에 1,300만 원이 있었고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이체를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이체 제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심사 대상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고 결국 은행에 방문해 20분간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건넨 말은 이랬습니다. 고액 단일 이체, 장기간 거래 없던 계좌, 고령자 처음 보내는 계좌 조합이면 자동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돈 쓰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세상이구나. 언제부터 왜 이런 제한이 생겼을까? 사실 이체 제한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은행권에서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은 공동으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거래 패턴, 금액, 나이, 수신인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거래를 지연, 보류 또는 차단합니다. 이른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제한이 걸릴까? 은행들은 공개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면 실제 사례에서 높은 확률로 제한이 발생합니다.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장기간 거래 이력 없는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처음 보내는 수신인에게 비대면 모바일 ATM으로 송금 시도. 이 경우 앱에서는 이체 제한, 은행 방문 필요 메시지가 뜨고 창구에서는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심지어 몇몇 은행은 가족 동행, 전화 확인, 서면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전 안내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순자 씨처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예금이 충분하고 실제 사기와 무관한 정상적 이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로 판단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은행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 임의로 작동합니다. 고객은 사전에 어떤 경고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누군가 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당신이 어떤 통장을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았는지, 최근에 어디로 돈을 보냈는지, 몇 시에 주로 거래를 하는지. 이 모든 정보는 FDS 시스템 안에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라는 이름의 감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한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액 이체는 가능하면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정기적인 소액 거래를 유지하면 휴면성 이상 거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송금 전에 수신인을 연락처에 등록하거나 같은 은행 내 계좌로 먼저 테스트, 송금을 한 뒤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계좌 한두 개를 중심으로 자산을 집중 관리하고 장기 미사용 계좌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체가 막히는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범죄에 당할까봐 당하기 전에 막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왜 막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막히도록 관리할 수 있느냐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앱으로 연결하라고요? 저 그거 못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4세 최복순 어르신은 최근 집 근처 농협지점이 통폐합되면서 은행 업무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은 스마트폰은 전화만 가능, 공과금은 지로용지, 통장 정리는 창구에서만 해온 분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솔 앱이나 스마트 뱅킹 앱 설치하시면 상담도 영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최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죠. 난 나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요. 은행은 왜 자꾸 비대면을 외칠까?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지점을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 임대료, 유지비는 은행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반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은 상담원 한 명이 동시에 여러 고객을 상대할 수 있고 물리적 지점 없이 전국 단위 응대가 가능하며 고객 데이터를 실시간 기록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효율과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은행에게는 비대면이 이상적 구조입니다. 하지만 고객은 그 이상적 구조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까요?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 가운데 스마트폰에 금융앱을 설치하고 영상 상담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20% 미만입니다. 심지어 영상통화를 해본 경험조차 없는 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행들이 이런 현실적 제약을 무시한 채 이제 영상으로도 충분히 상담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은행 지점에서는 고객의 표정, 손 떨림, 말투, 이해 여부 등을 파악하며 상담의 깊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객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안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상 상담이나 챗봇 상담에서는
고객이 무슨 말을 이해 못했는지 알 수 없고, 질문을 중간에 끊거나 놓쳐도 다시 되묻기 어렵고, 동의함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수수료 높은 상품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고령층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정부는 말합니다. 디지털 금융은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실제로 고령층은 상담을 받을 줄 알지만 앱은 사용할 줄 모르고 본인 명의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로그인은 못하며 스마트폰은 있지만 문자 클릭은 두려워합니다. 비대면 시스템은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불편한 고객이라며 시스템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비대면 상담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고령층 고객을 위해 일부 지점만이라도 전담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영상 상담을 보조하는 데면 창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 완료 전 반드시 고객이 이해한 내용을 되묻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접근권과 소비자 보호의 문제입니다. 직원 눈치 보이더라고요. 자꾸 물어보는 제가 불편한 사람 같아서. 74세 김영희 어르신은 몇 달 전 통장 정리 때문에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신입 직원에게 몇 번을 다시 물어보고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직원이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앱으로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순간 김 어르신은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은행에 환영받는 고객이 아니구나. 은행은 점점 편한 고객만 원하고 있다. 디지털로 빠르게 처리하고 앱으로 알아서 상품을 가입하고 이체 조회해지까지 고객이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 은행에게 이들은 효율적인 고객입니다. 반면 지점을 방문해서 상품 설명을 여러 번 듣고 서류 작성을 도와달라고 하고 상담 시간을 길게 쓰는 고객은 은행 입장에선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객, 즉 불편한 고객입니다. 이 기준에서 고령층,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농촌 거주자 등은 효율이 떨어지는 고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은행 창구가 줄어듭니다. ATM은 철거되고 상담 인력은 줄고 이건 앱으로 하세요. 영상 상담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안내가 당연한 시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앱을 깔 줄 모르고 누군가는 말보다 글이 더 어려우며 누군가는 버튼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보고 안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에 익숙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불편한 고객이 잘못된 고객입니까? 은행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고객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예금을 맡기고 그 돈을 활용해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뒤로 밀어라, 시간이 많이 드는 고객은 외부 채널로 돌려라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는 고령층이 본인 명의의 예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쓸 수 없는 돈, 움직일 수 없는 통장, 묻어두기만 하는 금융자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앱만 쓰면 됩니다. 라는 말 뒤에 숨은 것들. 어떤 은행은 이제 고객센터 전화 연결조차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상품 해지나 변경도 창구에서는 불가능, 앱 전용 기능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 속에서 고령자는 본인 금융 자산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불편한 고객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점 축소, 응대 축소, 앱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대전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예금 지급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통장을 들고 지점을 찾은 70대 어르신 수십 명이 창구 유리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였습니다. 내 돈 좀 찾아가려고요. 하지만 돌아온 말은 죄송합니다. 현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금고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날 무엇이 터졌나? 이 금고는 오랜 시간 한 지역의 중심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지점 직원은 가족처럼 이름을 불렀고 동네 어르신들은 우리 금고라며 집세, 병원비, 손주 학자금까지 여기에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내부에선 이미 부실 대출, 경영 악화, 내부 감사 적발이 이어지고 있었고 중앙회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식 발표 이전까지는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객들은 당일 아침 창구 유리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은행은 왜 침묵하는가? 비슷한 사례는 광주, 울산, 경남 등지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경영상 문제, 일시 중단, 중앙회와 협의 중이라는 애매한 표현만 남긴 채 실제 고객에게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객 불안이 확산되면 예금 인출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뱅크런뱅크런이라 부르며 은행이나 금고는 절대 이를 유도하는 방식의 설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지급 불능이라는 말을 대신해 일시 중단이라는 완곡한 표현만 반복하는 겁니다. 정부는 왜 조용한가? 이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금은 안전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필요시 중앙회가 즉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그 1억 원을 지금 바로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왜 며칠, 몇 주를 기다려야 하죠? 정부가 말하는 보호는 법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더딘 조치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험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고객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은 정보에서 밀려나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는 조용히 축적되다가 한날 갑자기 터졌습니다. 진짜 보호는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있어야 한다. 예금자 보호도 중요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내 돈이 오늘 필요하다는 상황이 전부입니다. 그 돈을 그날 찾을 수 없고 왜 막혔는지도 모르며 언제 해결될지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호해 준다고 해도 그건 사고 이후의 보상일 뿐 진짜 보호는 아닌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 우리는 너무 쉽게 내 통장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좌가 동결되거나 이체가 거절되고 누군가는 내 돈을 눈앞에 두고도 손댈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낙관 대신 내 통장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먼저 통장 관리의 기본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갖고 있는 시대지만 그중 몇 개는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휴면으로 전환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계좌를 통합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과감히 해지하거나 별도로 분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액 예금은 반드시 분산해 관리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1인당 1억 원까지 확대되었지만 그건 금융사 한 곳 기준입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 여러 통장을 나눠둬도 보호 한도는 합산됩니다. 따라서 자산이 1억 원 이상이라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좌 유형도 중요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고정비 자동이체 등
계좌 목적을 명확히 나누고 그에 맞는 출금 한도, 이체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해 두면 혹시 모를 유출 사고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디지털 접근과 보안입니다. 스마트폰 금융 앱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계좌 관리 권한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위험을 낳습니다. 본인이 통제하지 않는 금융 정보는 누구에게든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금융 앱을 설치하고 자주 쓰는 계좌만 연결해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공인인증서, 바이오 인증 등 2단계 인증을 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투자 유도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유형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고수익, 즉시 지급, 안전 계좌 같은 말은 정상 금융기관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런 문구가 담긴 문자나 전화를 받는 즉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의 금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앱 하나로 모든 계좌를 통합하고 AI가 자산을 관리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건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령층에게는 그 변화가 도움이 아니라 배제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정보와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내 통장을 지금 다시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만든 이유입니다. 정부나 은행이 모든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돈을 지키고 내 통장을 관리하는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보다 강한 금융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금융 안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